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 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 기자께서 펼쳐 오셨죠? 네. 예, 더불어민주당 경선 구도가 이재명 일강 체제죠. 이재명, 이낙연 양강 구도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현상 나타나고 특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어제 원팀 협약식을 갖고 네거티브 공방 자제를 약속을 했는데 양강 구도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신경전이 이후에 있었던 첫 번째 그 TV 토론회에서도 여전했고 충돌을 했다는 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그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골이 이제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봉합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봉합이 가능할까요? 봉합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이건 사실은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약한 거예요. 원래 특히 대선 후보 경선이 더 치열합니다. 본선보다 더 심각해요. 대선 본선은 오히려 뭐 우리 당이 좀 힘이 약해서 졌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경선에서 지면 우리 편한테 지는 거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요. 역대 대선 당내 경선이 더 치열했습니다. 실제로 97년, 2002년 민주당의 이인재 노무현 뭐 보통 싸움이 아니었고요.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뭐 거의 전쟁이었죠. 네네. 2012년 문재인 손학규 싸움도 굉장히 격렬했고요. 사실은 2017년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것도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중간에 낙마를 해서 그렇지 후유증이 상당히 좀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쩌면 정치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여유를 갖고 지켜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봉합은 뭐 일단 당분간은 좀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경선 끝날 때까지 점점 더 싸움을 심하게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선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뭔가를 봉합하자고 하면 경선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경쟁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사실은 어차피 이재명 지사 처음에 일강 체제로 계속 갔다면 이렇게 치열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그 지지율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겠네?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기운을 차려서 뭐 본인도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약점도 점점 더 많이 지적을 해서 여튼 지지율을 역전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합은 나중에 이제 그 한 명의 후보가 그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당 지도부에서 이제 그걸 다 봉합해서 원팀으로 가는 아마 그런 국면이 되는 것이 과거의 선례를 봐도 그렇고 이번에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해지니까 나중에 과연 후유증이 없겠냐 그런데 후유증이 좀 있죠. 네. 과거 사례를 봐도 있긴 네네.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민주당이라는 그 울타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이 후유증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그 이런 정도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본경선이 진행될수록 결국 세대결로 가게 될 텐데요. 민주당 전체 의원 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중립지대라고 합니다. 이들 표심은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먼저 최 의원님. 글쎄요. 아마 이제 지금은 각 그 캠프로 많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정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점점 더 이 지지율 추이나 뭐 이런 걸 보고서 결정을 해나갈 것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결정 안 하는 사람도 저는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거는 결국 여기에서 이제 우열이 확실하게 갈라지면 뭐 결심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직을 가지고 있거나 뭐 정부직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선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뭐 기왕 늦었는데 조금 더 지켜보지 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국회의원으로 평가되는 분들이 선택을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어느 캠프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쪽을 도와주나 보다 이제 뭐 이런 그 의심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경선 끝날 때까지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한 부류는 뭐 꼭 그렇지도 않은데 선택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이제 경쟁이 격화하다 보니까 또 너무 이제 네거티브가 심하니까
약간 좀 이 정내미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본전 될 때까지 아무도 안 돕겠다. 우리 당 후보가 선출되면 돕겠다. 이런 분들도 좀 한 10여 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경선 주자들은 이제 당내 갈등이 불거진 법사위 양보 문제를 놓고도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는 여야 합의는 이제 뭐 지켜야 한다. 이제 기본 입장은 이제 갖고 있으면서도 8월 25일에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 이전에 법사위 개혁 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넘길 수 없다. 또 이런 이제 또 그 말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양보 문제를 갖고 민주당이 지금 내용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사실은 뭐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국회의장 중재로 합의를 했으니까 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좀 강경파 권리당원들이 야 이거 뭐냐 왜 양보하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일부가 아 이거 우리가 양보한 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쪽으로 약간 편승을 했어요. 아 이거 뭐 합의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혼란하게 되는 건데 이게 민주당이 이 합의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치 합의를 그럼 뭐 하라겠어요? 당내 강경파가 반대한다고 이 합의를 뒤집는다. 이게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민주당 안에서 좀 잘 송영길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극복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입법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또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잘 아시지만 개혁 입법이 무엇이냐 과연 하는 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와서 송영길 대표가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주기로 한 이후에 자 그럼 개혁 입법 민주당 시각으로 본 개혁 입법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마치 이게 이제 원점으로 이 합의를 깰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거는 저는 좀 무책임한 발언이죠. 본인이 며칠 전까지 야당의 법사위원장 넘겨준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차피 합의라고 하면 그 합의에 정신과 골자가 있어요. 그걸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을 송영길 대표가 지금 천명을 해야 맞는 것이지 거기다 또 조건을 달아서 이럴 경우 지키고 저럴 경우 안 지킨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합의를 깨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에서 처음부터 어차피 이런 합의를 했을 때 일부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 그 반대가 있을 거라는 거 몰랐나요? 네. 새롭게 불거진 일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우선 국면으로 맞물리면서 조금 좀 복잡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미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이제 후보들 중에 그런 분들은 좀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기사나 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얘기 너무 강하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금 여당 상황 살펴봤는데 이제 야당 상황도요. 사실 오늘 11명의 경선 주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간담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정도로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 국면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8월 말 이제 경선 버스가 출발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놨는데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고 제가 제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선 주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함께 당내 대선 주자만 11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경선 버스 정시 출발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8월 30일 그때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언론에 공지하신 것처럼 일정대로 우리 당의 경선 일정이 출발하고 경선 버스가 출발하게 되면은 아마 국민들의 관심이 우리 당으로 향해서 정말 즐겁고 또 그리고 서로 시너지가 나는 경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내년 3월에는 이 멤버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승리를 자축하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뭔가 이게 새로운 시도를 이제 자꾸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31일과 30일, 8월 30일과 31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경선 일정에 이제 돌입한다는 계획이죠. 그 다음 달 9월 15일에 1차 컷오프에서 100% 이제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우선 8명을 추리기로 했는데 이 100% 여론조사는 외부 인사 영입을 이제 배려한 거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 버스 순조롭게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현재로서는 뭐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동안의 유일한 변수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여부예요. 네.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전에 입당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상황이 변해서 만약에 입당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경선 버스가
과연 예정대로 출발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물음표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윤 전 총장의 야권 전체에서 이 지지율이 뭐 1위가 아니라면 그러면 뭐 충분히 그냥 그 상태에서 태우지 않고 갈 수도 네. 있는 거죠. 근데 1위인 후보를 태우지 않은 채 버스가 출발한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격 사유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기우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가 변수이긴 하다. 그러나 만약에 그 전에 입당을 한다면 저런 일정대로 추진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 총장의 입당 여부가 경선 버스 출발의 변수이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아니 저는 그냥 갈 것 같아요. 그 관계없이. 왜냐하면 굳이 입당을 안 해도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 주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 100% 여론조사로 한다는 게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이준석 대표하고 서병수 경선관리위원장한테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좀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유가 단순합니다. 너무 많아서요. 예,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숫자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11명인데 네. 몇 명까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1차 예비 경선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2차부터는 당원 당규에 있는 대로 규칙대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윤석열 총장이 물론 굉장히 지지도가 높지만 그분이 입당 안 한다고 그 집권 경험이 수십 년 있는 이 정통 야당이 경선 일정을 예정대로 가지 않을까요? 전 뭐 일단 출발을 할 걸로 네. 개문 발차례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윤 전 총장 입당과는 상관없이 경선 버스는 출발할 것이다. 예, 두 분의 의견이 이제 갈렸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하자면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입당한다고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본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게 8월까지 안 가고 8월 중순 이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하는지 그다음에 아니면 제3지대에 남을 것인지는 명확해질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나 국민의힘 입당 안 합니다 그러면 정식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간담회 자리에서는 또 황교안 전 대표가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특검을 이제 주장하고 나와서 분위기가 이제 좀 현지가 좀 어수선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는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의 이제 강성 당원들이 그거 다시 철회하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그런 세력들이 저는 황교안 전 대표 쪽에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15 총선이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지금 야권 내에서도 그렇게 다수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전 대표가 지금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른 대선 주자들로부터도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아마 황교안 전 대표의 본인의 그냥 어떤 단일한 목소리 정도로 그냥 그칠 것이지 아마 다른 주자들의 동조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동의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전직 국무총리까지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이 왜 이러시나 모르겠어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다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알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요. 최재형 후보가 윤 후보에게 회동 제안을 했습니다. 야권의 이강 구도를 만들기 위한 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친윤 대 친최로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밑에 2위는 여론조사에 따라서 뭐 홍준표 의원일 경우도 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일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최재형 이 두 사람을 동일선상에서 놓고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공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지율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친윤, 친최 그렇게 될 리가 없고 일단은 친윤계 의원들은 꽤 있어요. 왜냐하면 기질이 높다 보니까. 그런데 친최는 지금 현재 뭐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PK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PK 지역에 있는 몇몇 의원들이 뭐 지지 선언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에 그치는 거지. 네. 우리가 친최라고 할 정도의 의원들은 거의 뭐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친윤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앞으로 상황이 좀 변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월등히 이제 많이 올라간다.
이럴 경우에는 또 그런 세력이 생기겠죠. 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거. 좀, 네. 예,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차피 지금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당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야당 안에서도 야권에서 끊임없이 막 싸움이 격해질 것이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파가 좀 많아 보이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지하는 의원들 늘어날 거고요. 또 홍준표, 유승민 이분들도 간단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현역 의원들 중에 줄을 서기 시작했고요. 또 나는 중도파다 이런 사람들이 또 나타날 겁니다. 네. 그래서 야권 안에서도 경선 진행되면서 굉장히 좀 분열하는 양상은 뭐 당연히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달 초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이제 만났다고 전언이 있는데요. 김종인 측의 이제 인사들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윤 캠프에 대거 이제 합류한 것 같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가 현재 지지율을 이제 유지하려면 입당보다는 현재 상태로 당분간 남아 있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이제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입당 압박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의 현재 상태에 머물러라라는 이 조언. 윤 후보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지 먼저 최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마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해서 아주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 못해요. 약간씩 좀 그 뉘앙스가 다른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입당 쪽으로 좀 기운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저 7월 4일 날 만났다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다는 저거는 처음에 계획하고 만난 게 아니고 우연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집에서 저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우연히 만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아마 그런 권유를 그 굉장히 심각하게 듣지는 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입장이야 과거부터 나와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 그 캠프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조율을 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 측의 입장에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네.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뭐 사실 별 얘기는 안 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의미 있는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윤석열 전 총장 여론조사 지지도에 달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유지할 수 있으면 밖에서 버틸 것 같고요. 좀 하락세로 좀 더 들어가면 입당을 서두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결국엔 지지율이 관건일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논의는 결국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 욕심 때문에 합당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대로 야권 통합이 무산되는 걸까요? 먼저 성 기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분들은 어떻게든 합당을 하거나 합당이 안 되면 나중에 후보 단일화라도 할 거예요. 이렇게 각각 대선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가 자꾸 관심권 밖에서 좀 밀려나는 것 같아요. 뭐 윤석열, 최재형 이제 이런 분들이 막 뜨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정치 쪽에 들어온 지 벌써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점점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뭐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자기 찬스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잡는 데에 자꾸 실기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이제 남았죠. 이준석 대표가 다음 주 초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대표끼리 한번 담판을 하자 뭐 이렇기 때문에 아마 기회가 한두 번 정도는 또 남아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어제 이제 원팀 협약식 이런 걸 민주당에서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어제 바로 TV 토론이 있었죠. 근데 원팀 협약이라는 게 무색하게 서로 날선 공방을 벌인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네. 있지만 제가 보건대는 네거티브와 검증이라는 거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어차피 한 사람을 뽑기 위한 경선이기 때문에 네. 그 어제 전체적인 기류를 보면 마치 뭐 내가 하는 거는 검증이고 남이 하는 거는 네거티브처럼 이렇게 치부가 되고 있지만 실제는 그 두 가지 사이에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한 줄 평은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냐 이거 물음표로 하겠습니다. 내검 남내군요. 내검 남내. 그렇겠네요. 예, 여야가 이제 모처럼 상임위원장 다시 좀 분배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래서 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다시 돌아가는 좋은 조짐입니다. 이번 합의가 좀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오늘 한 줄 논평은 국회 정상화 합의 지켜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본경선 상황 그리고 경선 예열에 들어간 국민의힘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